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쓰러졌어. 오빠의 말이 귀로 들어왔는데 머리로는 한참 동안 닿지 않았습니다. 쓰러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그 단어가 엄마라는 사람 앞에 붙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아는 엄마는 언제나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등을 꼿꼿하게 펴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위 흉을 보고 시아버지 흉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불쑥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 끝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뒤였고 혼자 계시기 어려워 우리 집에 오신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파 제일 끝, 텔레비전이 잘 보이지도 않는 각도에 마치 자신이 최대한 작아지려는 것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엄마가 놀러와 있었어요. 엄마는 주방에 서 있는 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들릴까봐 낮추는 척했지만 사실 다 들릴 만한 크기였어요. 나도 알았고 아마 아버님도 아셨을 거예요. 저 양반, 아들 집에서 편하게 사시네. 수진이 너는 좋겠다.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계신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내 집인데 마음대로 못한다고, 남편은 아버지 편만 든다고 엄마에게 늘 말해왔으니까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내 편을 들어줬고 나는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지 좀 마.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도 그렇게 대할 거야? 우리 엄마는 절대 안 그래. 저는 올해 41살, 김수진입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그래서 더 부끄럽고 더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늦게 알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건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그보다 한 달쯤 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더니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침묵은 뭔가를 품고 있는 침묵이었거든요. 저는 수세미를 손에 쥔 채로 뒤를 한번 돌아봤다가 다시 싱크대를 향했습니다. 먼저 물어보기가 싫었어요. 물어보면 듣게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남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담담함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5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담담하게 말할수록 사실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났어요. 그릇을 헹구고 또 헹구고 손이 작고 같은 자리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모시면 어떨까 해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손에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요.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고는 수도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 어딘가를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틀 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항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머릿속에서 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딱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명절에 뵙고 가끔 남편이 찾아뵐 때 따라가고 그 정도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어색한 침묵을 견디고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 사이의 전부였어요. 그런 분이 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딘가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신 날은 맑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차로 모시고 왔는데 아버님은 현관에 서서 한참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반이었을 거예요. 어른을 모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그 예의 뒤에 감춰진 불편함. 그 두 가지가 섞인 웃음이었을 겁니다. 아버님은 조용한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시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밥을 드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는 패턴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밥을 차려드리면 잘 먹겠다 한마디,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어 한마디.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조용하고 없는 듯이 계시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 자체가 저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내 집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무게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저를 자꾸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우리 집에 온 건 아버님이 오신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거실로 갔어요.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거든요. 엄마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짧은 교환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서로 예의를 지켰지만 그 예의가 온기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으로 와서 저를 도왔어요. 나란히 서서 반찬을 옮기면서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 눈치 보이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불편하다고. 내 집인데 자꾸 조심하게 된다고. 아이도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굳이 안 모셔도 됐을 텐데 왜 사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요양원이 있잖느냐고. 거기 보내면 오히려 더 잘 모시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엄마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내 불편함에 동의해주는 것,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나를 조금씩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요. 남편은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드시지 않는다고, 좀 신경 써달라고. 아버지가 방에만 계시는 것 같다고, 거실에 계실 때 말을 걸어드리면 어떻겠냐고. 저는 그 말들을 듣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말을 걸기가 어색했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몰랐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질 것 같아 시작 자체를 피했어요. 아버님도 제가 말을 걸면 단답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의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밥은 드리고 있고, 집은 따뜻하고, 청결하게 지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을 걸고 감정을 나누는 것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금 생각하면 그 논리가 얼마나 차가운 것이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거실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멍이 드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살피는 걸 보면서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니고 일어나시는 것도 혼자 하셨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 그때 남편 눈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화가 아니었어요. 실망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슬픔. 저는 그걸 보고도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봄이 됐을 때 남편이 그 말을 했어요. 장모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진심이 아닌 웃음이었거든요.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의심 없이. 남편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 리모컨 버튼 누르는 소리가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어쩌면 그 순간의 마지막 소리였을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아버님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밥을 드시는 양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입맛을 잃는 건 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방 앞에서 먼저 멈추는 사람이었거든요. 노크를 하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 시간이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이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주방에서 밥을 차리거나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방 안에서 무슨 말을 나누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방은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나왔을 때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토요일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대화에 온기가 없었어요. 일정을 조율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저도 느꼈고요. 그런데 우리 둘 다 그 건조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정확한 병명을 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반쯤만 들었습니다. 만성적인 심장 문제가 있었고 폐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완치는 어렵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만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가요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 안의 공기와 저 노래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더니 엄마는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답답함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엄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걸 남편에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그냥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했어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동시에 저를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오신 지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작은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거실에 나와 계시면 주방 일을 더 오래 했어요. 볼 일이 없어도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싱크대를 닫고 없는 설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과 단둘이 거실에 있는 상황이 불편했거든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말을 걸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70평생을 사신 분인데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거실에 없을 때만 며느리가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는 걸 눈치가 없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조용히 계셨던 것 같아요. 더 작아지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작아짐이 그분 나름의 배려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엄마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엄마가 있으면 집이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한 말이죠. 사람이 더 늘어나는데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 그건 아마 내 편이 생긴다는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님 옆자리에 앉았어요. 식탁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앉게 된 거였는데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색했어요. 아버님은 식사에만 집중하셨고 엄마는 저와 아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둘 사이에 끼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밥이 끝나고 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신 뒤 엄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밥을 저렇게 조금 드시면 어떡하니? 본인이 알아서 드셔야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밥을 적게 드시는 게 아버님 탓이라는 뉘앙스가 불편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엄마도 사실은 알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아니, 넘긴 게 아니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날 밤늦게 남편과 나란히 누웠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불을 끈 상태였고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 들었어? 저는 심장이 살짝 조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는지 남편이 정확히 들은 건지 아니면 분위기만 느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표정 봤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봤겠죠. 남편은 항상 아버지 표정을 봤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시는데 다 아시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말이 화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아버님의 기침이 잦아졌어요. 밤에 자다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깨웠는데 저는 깨어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로 마루를 걷는 소리, 아버지 방 문을 살짝 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을 당겼어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은 날은 남편이 조기 퇴근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필요할 때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해야 할 일은 했어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차이가 아마 아버님께는 느껴지셨을 거예요.
해드리는 것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의 차이.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런 걸 더 잘 느끼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이야기지만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변에 아는 분이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가 시설이 좋다더라고.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꺼내볼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했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준다고. 아버지도 또래 분들이 계신 곳에서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남편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작은데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셔야지. 낮은 목소리였어요. 낮은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요양원 보내자는 말은 하지 마요. 다시는. 남편은 그 한마디를 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그 식탁 위의 공기는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앉아 있었는데 아버님은 못 들으신 척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아이는 영문을 몰라 눈치만 봤고요. 저는 밥을 떴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먼저 균열을 낸 건 아닌지, 아니면 이미 균열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쐐기를 박은 건지. 그 구분을 그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아버님은 갑자기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입원을 하셨어요. 2주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남편은 매일 퇴근 후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며칠에 한 번씩 갔어요. 가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사다 드리고. 그런데 저는 병실 안에서 늘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아버님도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둘 다 조금씩 힘이 들어간 웃음이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버님은 더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걸음이 느려졌고 말씀도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아버님이 저를 보실 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저는 그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분이 하려던 말을 영영 듣지 못하게 된 것, 어쩌면 그 눈빛 속에는 괜찮다는 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고맙다는 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아버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알아채고 제 어깨를 흔들었을 때 저는 잠에서 깨어 아버님 방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다리가 떨렸습니다. 슬픔인지 놀람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이불을 반쯤 덮으신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오히려 사시는 동안보다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뒤늦게 뭔가가 눈 뒤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눈물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그제야 시작되는 무언가였는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집이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방 하나가 비었을 뿐인데 집 전체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조용히 계셨는지, 얼마나 존재감을 지우려 하셨는지. 그런데 막상 그 방이 비고 나서야 그 조용함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역설적이지만 그랬습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 몇 분, 남편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크지 않은 장례였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할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됐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도 왔어요. 저를 도와준다고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있으면 늘 그렇듯 든든하면서도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엄마가 있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아버님과 생전에 진심으로 마주한 적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우습긴 했지만요. 남편은 장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우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밤에 빈소 옆에 혼자 앉아있을 때 제가 가져다준 물컵을 받아들면서 눈가가 젖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침묵이 그나마 그때의 저로서는 최선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홀가분함이었어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게 슬퍼야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집이 편해졌습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게 더 이상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고 누가 기침을 할까 봐 밤에 귀를 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홀가분함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게 저를 한참 동안 불편하게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그 집에서 숨을 쉬셨던 분이 더 이상 안 계신 건데.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적응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티가 나게 냉랭해진 것도 아니었고 싸움이 잦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어땠어요? 같은 짧은 말이라도 건넸는데 그게 줄었어요. 밥을 먹을 때 아이한테는 말을 했지만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어요. 성실하게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애써 유지하는 것 같은 성실함.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불편한 것은 건드리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이 게으른 건지 현명한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 게으른 거였겠지만 그때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남편이 혼자 아버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 표정이 늘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를 내려놓고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발이 먼저 알아서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 기일이 왔고 남편이 간단하게 차례를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음식을 차리면서 이상하게 손이 느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을 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아버님 사진을 봤습니다. 영정 사진이 아니라
남편이 예전에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둔 거였어요. 아버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어디선가 햇빛이 드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웃음이 저는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우리 집에 사시는 동안 저는 그분이 그렇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분을 웃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언가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가라앉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조금씩 어렵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말을 워낙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라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추고 오빠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어요. 수진아, 나 이번에 좀 크게 잘못됐어. 부도라는 단어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오빠가 그 단어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단어를 내뱉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꺾어야 했을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도가 얼마나 큰 건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아무것도 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빠 이름만 불렀습니다. 오빠, 하고. 오빠는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근데 수진아, 그 다음 일은 내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 일이 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건 사흘 뒤였습니다. 오빠가 직접 말했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을 때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였는데 흔들린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목소리이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너지는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럴 수 있는 애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건지. 괜찮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은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니까요. 딸을 키우면서 늘 그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뒤였습니다. 오빠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작았습니다. 처음 부도 소식을 전할 때보다 더 낮고 더 무거웠어요. 수진아, 엄마가 쓰러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들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뇌경색이래. 오른쪽에 마비가 왔어. 마비. 그 단어가 귀에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비가 뭔지 알면서도 그게 엄마 몸의 이야기라는 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수진아. 오빠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문장 뒤에 무슨 말이 오는지, 그 부탁이 무엇인지. 전화기를 쥔 손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서 저는 이미 어떤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3년 전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예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안 그래?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그 말이 메아리 쳤어요. 절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질없는 단어인지. 절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그 반대쪽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어요. 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른쪽 입술이 축 처져 있었고 손을 잡아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언제나 저를 꽉 잡아주던 그 손이.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감싸면서 눈물이 나왔는데 그 눈물이 엄마가 불쌍해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전혀 다른 이유였을 거예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말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말했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급했으니까요. 엄마는 재활이 필요했고, 오빠는 형편이 안 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떤 얼굴로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한 말들이 자꾸 먼저 떠올랐거든요. 요양원이 더 낫지 않겠냐던 말, 내 집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냐던 말, 아버님 앞에서 엄마와 나눴던 그 낮은 목소리들. 그것들이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염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해야 할 말인데 부끄러워서 꺼내기 힘든 것, 그게 염치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알 말이 있는데.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짐작하고 있었거나. 저는 시선을 텔레비전 쪽으로 향한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안 좋아. 오빠는 지금 형편이 안 되고. 내가 모시면 어떨까 해서. 말하고 나서 바로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흔쾌히 그러자고 해도, 잠깐 기다려보자고 해도, 아니면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냐고 해도, 어떤 말이 나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자리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고도, 싫다고도, 예전 일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세 글자. 저는 그 세 글자를 듣고 나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거나 따졌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방어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담담한 알겠다는 말이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온 건 퇴원하고 열흘 뒤였습니다. 오빠가 모시고 왔어요. 현관 앞에서 오빠는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우리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미안한 감정을 눈으로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보행이 힘드셨어요. 지팡이를 짚으면 천천히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오래 걷는 건 무리였습니다. 현관 턱이 문제였어요.
집에 들어오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빠가 부축하고 저도 팔을 잡았는데 엄마 몸이 예상보다 가벼워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엄마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딸네 집에 수십 번도 더 왔었는데 그날은 처음 오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마 엄마도 알고 있었겠죠. 이번에 오는 것이 예전처럼 놀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작은 방을 들였습니다. 엄마는 방을 보시면서 여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더 말하지 않기로 한 건지. 저는 짐을 정리해드리면서 말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그 방이 아버님이 쓰시던 방이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가구 배치를 바꿨지만 엄마를 그 방에 모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조심했습니다. 엄마도 조심했고 저도 조심했어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평생 서로 스스럼없이 대하던 엄마와 딸이 서로 눈치를 보다니. 엄마는 제가 밥을 차리면 너무 많이 한다고 했고 제가 청소를 하면 그냥 둬도 된다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도 엄마는 웬만하면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았어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존재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마음. 아버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 그분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엄마에게서 보였습니다. 그걸 알아챈 순간 저는 주방에서 혼자 서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게 저는 더 불편했어요. 남편이 차갑게 대했다면 오히려 제가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침에 장모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좀 어떠세요? 물어보고. 그 인사가 예의 바른 사람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전에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답을 한참 뒤에야 찾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다가가는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아버님한테도 그랬고 지금 엄마한테도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온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시다가 엄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넘어지신 건 아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거였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엄마는 바닥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창피함이었어요. 딸 앞에서 이런 꼴을 보였다는 창피함. 그게 눈빛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렸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바닥에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등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엄마가 낮게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그 말이 짧은데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미안하다는 건지. 저는 그냥 엄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손이 뭘 하려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누웠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응, 했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많이 잘못한 것 같아.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때는 몰랐어. 그게 더 부끄러운 것 같아. 알면서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했다는 게. 남편이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나도 그때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남편이 자기 잘못을 꺼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어둠 속에서요. 괜찮아, 그런 말 안 해도 돼, 잘했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 없음이 동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어둠 속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요. 이불이 조금 젖을 만큼만요. 남편이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챘어도 모른 척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날도 재활 운동을 하고 나서 엄마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노크를 하려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소리를 죽이고 우시는 거였어요. 어깨가 조금 들썩이는 게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알고 있다고 해야 하나. 저는 결국 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따뜻한 거 가져왔어.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괜찮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갔더니 엄마는 창문 쪽을 보고 계셨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나무가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돈어른한테 내가 너무 못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내 편만 들었잖아.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창밖을 보면서 계속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싶어. 폐를 끼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고. 존재 자체가 미안한 것 같은 그 기분.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님이 소파 끝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텔레비전이 잘 보이지도 않는 각도에서 최대한 작아지려는 것처럼.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지금 엄마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폐 끼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은 약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손이 내가 어릴 때 잡아주던 손이라는 것,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무서우면 꼭 쥐어주던 손, 그 손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님도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를 키운 아버지였고, 그 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 저는 그분을 그냥 남편의 아버지, 내 집에 들어온 어른으로만 봤지, 그 손이 걸어온 삶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날 처음 알았어요. 창밖의 나무가 또 흔들렸습니다.
엄마 손은 제 손 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게 늦가을이었는데 어느새 봄이 왔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진 걸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지으면서 저는 그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햇빛이 문틈으로 들어가서 방 안 먼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먼지들이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침이었고, 그냥 햇빛이었고, 그냥 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아침이 예전과 달랐어요. 달라진 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참 있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엄마의 재활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빠르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한 주가 좋으면 다음 주는 다시 힘들어지고 조금 걸을 수 있다 싶으면 다시 지팡이에 기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재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나아가는 거였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일이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재활병원에 모시고 갔다 오는 길이 멀었고 식사 준비는 더 신경이 쓰였고 밤에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리면 잠에서 깼어요. 몸이 지치는 날에는 마음도 같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님을 모실 때와는 달랐어요. 몸은 더 힘들었는데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그런 거라고, 내 엄마니까 당연히 다른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하고 싶어서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 차이가 몸의 피로를 마음이 버텨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아버님은 살아계시는 내내 느끼셨겠구나 싶었습니다. 해드리는 것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사이의 온도 차이를. 밥 한 그릇을 받아들 때도 그 온도가 느껴진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엄마 방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가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가끔 엄마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10분쯤 됐을까요? 남편이 나왔을 때 표정이 평온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냥 웃었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는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이 저는 좋았어요. 뭐 이야기했어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옛날 이야기 해주셨어요. 당신 어릴 때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남편한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엄마는 사위를 어렵게 대하는 사람이었고 남편 앞에서 마음을 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엄마도, 남편도, 저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달라진 거였어요. 극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아주 천천히. 아버님 기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엄마도 함께였어요. 남편이 차례 준비를 하면서 아버님 사진을 꺼냈을 때 엄마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고 계셨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가 아버님 사진 앞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혼잣말이었는데 제 귀에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곁에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그 자리에 있게 뒀어요. 그 말은 남편한테 할 말도 아니고 저한테 할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버님한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닿았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엄마는 요즘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쥐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지팡이 없이 짧은 거리를 걷는 날도 생겼어요. 재활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집에 와서 저한테 살짝 말했어요.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다고. 그 말하는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그 웃음이 얼마 만에 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가끔 아버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불쑥 떠올라요. 식탁에 밥을 차릴 때, 소파에 앉을 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그분이 이 집에서 보내신 시간들이 어느 틈에 제 일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계셨던 것처럼 그 기억도 조용히 있어요. 시끄럽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냥 거기 있습니다. 제가 외면하지 않는 한 그냥 거기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 우리 엄마는 절대 안 그래. 그 말을 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는지. 절대라는 단어를 얼마나 쉽게 썼는지. 절대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모한 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삶은 반드시 그 반대쪽을 보여준다는 것도요. 삶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엄마 방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조심조심 거실로 나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나갔어요. 엄마가 소파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엄마가 소파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앉고 나서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햇빛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냥 옆에 앉는 것, 그것 하나를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그냥 후회는 후회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덮으려 하지 않고. 그 후회를 안고 사는 것, 그것이 제가 그분께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이니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볍게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